황혼 재개봉 특별 기획 굶주린 땅의 핀 기적, 통일벼와 식량 자립의 영웅들? 청취자 여러분, 혹시 보릿고개라는 말을 아십니까? 지금 세대에게는 교과서 속의 단어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불과 반세기 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게 보릿고개는 매년 봄 찾아오는 섬뜩한 악몽과 같았습니다. 지난해 가을 수확했던 곡식이 바닥나고 아직 새보리가 여물지 않아 먹을 것이 바닥나는 시기, 하루하루 굶주림과 싸워야 했던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매년 그 고통을 견뎌내야만 했던 우리 민족에게 밥 한 그릇의 의미는 단순한 식사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생존 그 자체였고 가족의 울타리를 지키는 희망이었으며 국가의 안위를 담보하는 자존심이었습니다. 지금이야 풍성한 쌀밥이 당연하지만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한반도는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빈곤국이었습니다. 쌀 생산량은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고 해외 원조와 수입에 의존하는 굴욕적인 상황이 이어졌죠. 굶주림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배고픔의 시대를 끝내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영웅들, 그리고 기적처럼 피어난 통일벼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알의 씨앗이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국민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희망을 선물했는지 보여주는 위대한 기록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식량 자립의 꿈을 이룬 역사의 현장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1960년대 대한민국 경제는 눈부신 성장을 시작했지만 국민들의 배고픔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농촌의 현실은 여전히 참담했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보릿고개는 백성들의 삶을 짓눌렀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볼은 움푹 패여 있었고 부모들의 눈빛에는 오늘을 겨우 넘기는 불안감과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절망감이 깃들어 있었죠. 보리가 채 익기도 전 산과 들로 나가 풀뿌리나 나무 껍질, 소나무 속껍질, 고구마 순, 칡뿌리 등을 캐어 죽을 끓여 먹어야 했습니다. 그마저도 구하기 힘든 날에는 물로 배를 채우며 고통스러운 잠에 들었죠. 배고픔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 사람들의 정신을 황폐화시키고 희망을 앗아갔습니다. 무기력은 만연했고 미래를 위해 교육에 투자할 여력마저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풍경은 전국의 농촌을 넘어 도시의 빈민가에까지 만연했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삶은 물론 사회 전체가 깊은 시름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혼식과 분식을 장려하며 쌀 소비를 줄이려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학생들의 도시락을 열어 검사하는 일이 일상적이었습니다. 쌀밥만 싸온 학생들은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꾸중을 듣기도 했죠. 심지어 음식점에서는 허가 없이 쌀밥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단속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해하기 힘든 이러한 풍경들은 당시 얼마나 쌀이 귀했고 국가가 식량 문제 해결에 절박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국민들의 쌀 소비를 억제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배고픔에 시달리던 사람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지만 달리 방법이 없던 시절의 비극적인 단면이었습니다. 쌀 한 톨이 아쉬워 해외 원조에 의존해야 했던 그 시절은 가난하고 힘없었던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였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쌀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생존이자 자부심,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밥을 먹었다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웠다는 것을 넘어 한 끼의 행복을 누렸다는 의미였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은 풍요로운 삶의 척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곧 민족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고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정부는 쌀 자급을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배고픈 국민에게 자유는 없다고 외치며 식량 안보가 곧 국가 안보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국내 벼 품종들은 키가 커서 잘 쓰러지고 수확량이 적었으며 병충해에 취약했습니다. 획기적인 품종 개량 없이는 쌀 자급은 요원한 꿈이었습니다. 이때 저 멀리 필리핀의 국제쌀연구소에서 기적의 벼 IR8이 개발되어 전 세계 식량난 해결의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국제쌀연구소는 굶주리는 아시아와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의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록펠러 재단과 포드 재단의 지원을 받아 1960년대 초에 설립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전통 벼 품종의 단점을 극복한 혁명적인 기적의 벼, 즉 키가 작고 튼튼하며 다수하기 가능한 신품종 벼가 연구되고 있었습니다. IR8은 그린 레볼루션이라는 세계적인 농업혁명을 이끌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식량 증산에 큰 기여를 했죠. 그러나 IR8은 열대 기후에 맞춰 개발된 품종이라 사계절이 뚜렷하고 추운 한국의 기후 조건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냉해에 약하고
한국 고유의 병충해에도 취약했죠. 단순히 IR8을 심는 것만으로는 한국의 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한국은 IRRI의 연구 성과를 한국 실정에 맞게 개량하고 나아가 한국형 다수학 벼 품종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유능한 과학자를 필요로 했습니다. 누가 이 엄청난 과제를 짊어지고 나설 수 있을까요? 이 절박한 시대의 부름에 응답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농촌진흥청 소속의 젊은 과학자들, 통일벼 개발팀이었습니다. 허문회 박사, 이원경 박사 등 수많은 육종학자들이 자신의 젊음과 열정을 굶주림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꿈에 바치기로 결단합니다. 그들은 기존의 자포니카 품종과 IRRI의 인디카 품종의 장점만을 결합하여 한국에 적합한 기적의 벼를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에 매달렸던 이들의 땀방울은 마침내 하나의 결실을 맺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연구실의 불빛 아래에서 피어난 희망의 여정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960년대 중반, 대한민국 농업과학계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전통 자포니카 벼는 밥맛 좋고 냉해에 강했지만 수확량은 적었고 IR8 인디카는 다수학이지만 밥맛이 푸석하고 한국 기후에 약했습니다. 또한 주요 병충해에 취약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두 계통의 장점만을 결합한 꿈의 벼를 개발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전례 없는 어려운 과제였죠. 허문회 박사와 이원경 박사를 중심으로 그들은 전 세계적으로 시도 사례가 드물었던 원연교잡 육종이라는 혁신적인 방법을 과감하게 도입합니다. 유전적으로 먼 계통을 교배하여 새로운 잡종을 얻는 이 방법은 실패 확률이 훨씬 높은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마치 전혀 다른 언어를 쓰는 두 사람이 만나 새로운 공통 언어를 만들어내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시도였습니다. 인디카와 자포니카는 유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염색체 구조가 다르고 생식 장벽이 존재했기 때문에 교배 자체도 어려웠으며 설령 성공한다 해도 잡종의 생식 능력이 떨어져 안정적인 품종으로 고정시키기란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연구 환경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연구 자금은 늘 부족했고 해외 선진 연구소에 비하면 실험 장비는 낡거나 아예 없었습니다. 마치 과거의 연금술사가 어둠 속에서 실험하듯 이들은 제한된 자원 속에서 자신의 지식과 열정만을 믿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병든 벼를 치료할 약품이 없으면 손수 병든 부분을 제거하고 최신 분석 장비가 없으면 육안과 수많은 경험치로 판별했습니다. 기본적인 실험 도구마저 직접 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쌀 한 톨, 벽시 하나하나에 매달리며 온몸으로 과학의 최전선을 지켜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낮에는 뙤약볕 아래 모자를 눌러 쓴 채 실험용 논에서 벼의 생장 상태를 꼼꼼히 기록하고 교배에 필요한 꽃가루를 일일이 손으로 채취했습니다. 이삭 하나하나에 라벨을 붙이고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소중히 보살폈습니다. 벼의 개화 시기에 맞춰 밤에도 불빛을 밝히고 교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벼의 꽃은 주로 새벽에 피었다가 해가 뜨면 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교배 작업은 주로 새벽에 이뤄졌습니다. 아직 찬 기운이 가시지 않은 새벽녘, 연구실의 불빛만이 외롭게 희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비좁은 연구실에서 현미경과 씨름하며 염색체의 미세한 변화를 관찰하고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교배한 씨앗을 하나하나 세고 싹을 틔우고 다시 기르는 고된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실험 실패는 부지기수였고 기대했던 품종이 병에 약하거나 수확량이 저조하면 다시 처음부터 모든 과정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좌절은 숙명처럼 찾아왔지만 그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쌀 자급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가 그들을 움직이는 강력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원경 박사는 필리핀 국제쌀연구소에서 연수를 받으며 인디카 벼 품종의 육종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그는 이 기술을 한국으로 가져와 한국 전통 벼 육종 기술과 결합하여 원연교잡 육종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인디카와 자포니카를 교배하자 불임성 개체가 나오거나 교배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디카의 강력한 수확량과 자포니카의 내한성을 한 몸에 담는 것은 마치 물과 기름을 섞는 것만큼이나 어려웠습니다. 실패가 거듭될수록 불가능한 일이라는 비관적인 목소리가 연구실 안팎을 채웠고 선배 학자들조차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육체적 피로보다 정신적 압박이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성공을 위해 수천 번의 실패를 감수했습니다. 혹시 이번에는, 아마 다음번에는 이라는 작은 희망이 그들을 다시 현미경 앞으로, 그리고 논밭으로 이끌었습니다. 밤에는 연구실에서 꽃가루를 털어 교배하고
낮에는 병충해에 시달리는 벼들을 살피며 해충의 습성을 연구했습니다. 육종이란 단순히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는 것을 넘어 품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병충해에 강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소비자들의 입맛까지 만족시키는 고도의 기술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이들의 젊음이 그리고 삶 자체가 녹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0년대 후반 오랜 시행착오 끝에 작은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개의 교배 조합 중 일부 잡종 개체에서 인디카의 다수학 특성과 자포니카의 내한성을 겸비한 벼가 발견된 것입니다. 마치 암흑 속에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것처럼 연구팀은 환호했습니다. 이는 통일벼 개발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구팀은 환호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성공의 실마리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새로운 잡종 벼를 철저히 검증하고 여러 세대에 걸쳐 계속 교배하여 유전적으로 안정된 품종으로 고정시키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F1, F2, F3 세대를 거듭하며 우수한 형질을 가진 개체만을 선별하고 병충해 저항성과 내한성을 집중적으로 테스트했습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쌓고 밤낮 없이 논밭을 지켰습니다. 육종이란 씨앗을 심고 자라는 것을 기다리고 수확하고 다시 심기를 수년간 반복해야 하는 고된 인내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의 품종이 완성되기까지 짧게는 7에서 8년, 길게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지난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벼의 성장 주기에 맞춰 돌아갔습니다. 이들의 헌신은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애국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퇴근이라는 개념조차 없이 연구실에 매달려 자신의 가족보다 벽실을 더 소중히 여기던 그들이었습니다. 명절에도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고 논밭을 지키며 단 한 톨의 벽시라도 더 좋은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밤낮 없이 품종들을 관찰했습니다. 이들의 눈에는 개인의 영달이나 안락한 삶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동포들의 얼굴, 그리고 그들의 밥상 위에 따뜻한 쌀밥을 올리는 단 하나의 염원만이 존재했습니다. 이들의 열정과 집념이 이 나라의 굶주림을 끝낼 기적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한국 농업과학의 변방에서 자신들의 젊음과 삶 전체를 오롯이 바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식량 자립이라는 거대한 꿈을 향한 단단한 주춧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밤을 지새운 연구실의 불빛 아래에서 마침내 통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희망의 싹이 움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의 고된 인내와 무수한 실패를 딛고 마침내 1971년 꿈에도 그리던 새 품종이 세상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이 획기적인 품종은 통일벼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 이름에는 쌀 자급을 통한 통일을 염원하는 개발자들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통일벼는 기존 전통 벼 품종과는 확연히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경이적인 다수학성이었습니다. 통일벼는 줄기가 짧고 굵어서 바람이나 비에도 잘 쓰러지지 않았고 비료를 많이 주면 줄기가 더욱 튼튼해지면서 이삭 하나에 더 많은 나타를 맺었습니다. 기존 품종보다 약 30% 이상 많은 수확량을 보였습니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식량 부족에 시달리던 대한민국에게는 가뭄 속 단비와 같았습니다. 통일벼의 다수학성은 굶주림을 해결할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습니다. 또한 당시 벼 농사에 큰 피해를 주던 도열병에 대한 저항성도 뛰어났습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강인한 생명력 역시 큰 장점이었습니다. 학계에서는 통일벼의 탄생을 한국판 녹색혁명의 서막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화려하게 탄생한 통일벼가 농가에 보급되기 시작하자 예상치 못한 난관들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밥맛 논란이었습니다. 통일벼는 인디카 품종의 유전자를 많이 물려받아 찰기가 없고 다소 퍼석한 밥맛을 냈습니다. 이 밥맛 없는 쌀을 누가 먹는단 말인가 하는 농민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오랜 세월 찰기 있는 쌀밥에 익숙해진 한국인의 입맛에는 통일벼의 밥맛이 영 달랐던 것입니다. 쌀알이 겉돌고 찰기가 없어 국물에 말면 퍼지는 듯한 식감은 농민들에게 큰 거부감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수확량이 많아도 밥맛이 없으면 외면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아예 통일벼를 심지 않거나 수확한 쌀을 몰래 내다 팔고 전통 품종 쌀을 사먹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결혼식이나 제사와 같은 중요한 행사에는 통일벼를 사용하지 않고 전통 쌀을 고집하는 풍습까지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이는 식량 증산이라는 목표만을 내세웠던 정부와
연구진의 예상을 뛰어넘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농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통일벼는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통일벼의 재배는 기존 벼 품종보다 훨씬 까다로웠습니다. 통일벼는 씨앗을 파종하고 모내기를 하는 시기가 전통 품종과는 달랐고 물 관리나 비료 주는 방법도 섬세한 기술을 요구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농법에 익숙한 농민들에게는 새로운 농법을 배우고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모내기 시기를 놓치거나 물 관리를 잘못하거나 비료를 제때 주지 않으면 오히려 수확량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농사가 아니다. 오히려 병만 생기고 쌀만 버렸다는 불평들이 농촌 곳곳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새로운 품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노년층 농민들에게는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통일벼를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병충해였습니다. 통일벼는 특정 병에 대한 저항성이 강했지만 또 다른 병에는 취약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1970년대 중반, 통일벼는 벼멸구와 흰입마른병이라는 치명적인 병충해로 인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따뜻한 남부 지역에서는 벼멸구가 창궐하여 통일벼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전국적으로 흰입마른병이 돌면서 통일벼의 위세는 한순간에 꺾이는 듯했습니다. 다수학 품종이라며 야심차게 보급했던 통일벼가 병충해로 인해 오히려 큰 피해를 입자 농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했습니다. 통일벼가 재앙이다. 정부가 농민들을 죽인다는 원망의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연구팀은 극심한 압박과 비난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통일벼 개발팀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샘 연구를 통해 탄생시킨 품종이 농민들에게 외면받고 오히려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현실은 그들에게 깊은 죄책감과 무력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된다. 아직 끝이 아니다. 그들은 꺾이지 않는 투지를 불태웠습니다. 농민들이 통일벼를 재배하면서 겪는 문제점들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비록 밥맛은 떨어지지만 쌀 증산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일벼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해야만 했습니다. 연구팀은 벼멸구와 흰입마른병이라는 새로운 병충해에 대한 저항성을 강화하는 후속 품종 개량에 즉시 착수했습니다. 또한 통일벼의 까다로운 재배법을 농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육하고 지도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과 함께 전국 방방곡곡의 농촌을 방문하여 농민 한 명 한 명을 붙들고 통일벼의 재배 기술을 설명하고 시범 재배를 통해 성공 사례를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싸늘한 농민들의 시선과 험한 말에 상처받기도 했지만 그들은 쌀 자급이라는 대의를 위해 모든 어려움을 감내했습니다. 밥맛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습니다. 통일벼의 단점인 찰기 없는 밥맛을 개선하고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품종을 만들기 위한 연구도 병행했습니다. 이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에 연구팀은 통일벼의 밥맛을 개선하는 한편 통일벼로 지은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조리법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잡곡을 섞거나 압력솥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조리법을 안내하며 통일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 했습니다. 통일벼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품종 개량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지원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정부는 통일벼의 보급을 국가적 과제로 삼고 강력한 정책적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통일벼 재배를 장려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농자재 구매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심지어는 통일벼 수매 가격을 전통 품종보다 높게 책정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약속했습니다. 통일벼를 심으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현실적인 유인책은 밥맛 논란과 재배의 어려움으로 망설이던 농민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1970년대 중반 통일벼의 실패는 곧 대한민국의 식량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단순한 품종 문제로 보지 않고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과제로 인식했습니다. 당시 국가 최고 지도층은 쌀 자급 없이는 그 어떤 경제적 성과도 무의미하다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통일벼의 보급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모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는 강력한 정책적 드라이브를 걸게 됩니다. 가장 먼저 취해진 조치는 전폭적인 재배 장려 및 지원책 마련이었습니다. 정부는 통일벼를 심는 농가에 비료를 우선 공급하고 농자재 구매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통일벼 수매 가격을 전통 품종보다 높게 책정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약속했습니다. 통일벼를 심으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현실적인 유인책은 밥맛, 논란과 재배의 어려움으로 망설이던 농민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동시에 범국민적인 교육과 홍보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라디오와 TV, 그리고 당시 전국을 휩쓸던 새마을운동 조직을 통해 통일벼의 우수성과 재배, 기술이 농촌 곳곳에 전달되었습니다. 농촌 지도사들과 연구원들은 직접 마을로 찾아가 통일벼 재배 시범 단지를 운영하고 농민들을 모아놓고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을 반복했습니다. 새마을 정신과 결합된 통일벼 보급 운동은 단순히 기술 전파를 넘어 국민 전체의 잘 살아보세라는 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은 때로 강요에 가깝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통일벼 재배 할당량이 주어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지도하에 이장과 면사무소 직원들이 통일벼 재배를 독려하고 때로는 직접 농민들의 논에 들어가 모내기를 돕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시각에서는 다소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이러한 방식들은 당시 절대적인 식량난 해결이라는 지상 과제 앞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의 불만과 저항도 있었지만 국가의 절박한 목표는 때로 개인의 자유를 넘어섰던 아픈 시대상이었습니다. 정부가 정책적 동력을 불어넣는 동안 통일벼 개발팀은 통일벼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지속적인 품종 개량 연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벼멸구와 흰잎마른병이라는 치명적인 병충해 창궐은 통일벼 성공을 가로막는 큰 벽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이 문제 해결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전국의 벼 재배지에서 발생한 병해충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병해충의 강한 유전자를 찾아 통일벼와 다시 교배하는 작업을 밤낮으로 진행했습니다. 특히 병충해 저항성과 밥맛을 개선한 새로운 후속 품종 개발에 주력했습니다. 통일벼를 개량한 유신벼를 비롯해 밀양 23호와 같은 더욱 발전된 품종들이 차례로 개발되었습니다. 이들 품종은 기존 통일벼의 다수확성을 유지하면서도 병충해 저항성을 강화하고 밥맛도 개선하려는 노력이 반영된 결과물이었습니다. 끊임없는 과학자들의 노력은 통일벼의 생명력을 연장하고 그 유전적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품종과 강력한 정책이 있어도 이 모든 것이 현실에서 결실을 맺으려면 가장 중요한 주체인 농민들의 헌신적인 땀방울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통일벼는 재배법이 까다로웠습니다. 전통적인 품종과 달리 물 관리, 비료 사용량, 모내기 시기 등을 정확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연구원들과 농촌지도사들은 직접 농민들과 함께 논밭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새로운 재배 기술을 전파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농민들을 교육하고 시범 농가를 선정하여 성공적인 재배 모델을 보여주며 통일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려 노력했습니다. 농민들은 처음에는 낯선 품종과 새로운 농법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과거의 실패 경험으로 인해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강력한 권유와 옆집에서 통일벼를 심어 수확량이 늘었다는 소식, 그리고 연구원들의 끈질긴 설득에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농민들은 연구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자신들의 오랜 경험과 지혜를 새로운 품종에 접목시키려 노력했습니다. 품종 개량은 과학자들의 머리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오랜 경험과 현장 지혜가 더해져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관악민 협동에 빛나는 성과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새마을운동이라는 범국민적인 근대화 운동과도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자조, 자립, 협동이라는 새마을운동의 정신은 통일벼 재배를 통해 식량 자립을 이루고자 하는 농민들의 의지와 완벽하게 맞닿아 있었습니다. 마을 단위로 새마을운동 지도자들이 통일벼 재배를 주도하고 협동하여 저수지를 만들고 수리시설을 확충하며 공동으로 비료를 사용하는 등 집단적인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부의 물자 지원과 기술 지도가 새마을운동 조직을 통해 효율적으로 농촌 전역에 전달되었고 농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심은 통일벼 보급의 강력한 추진력이 되었습니다. 정책의 힘, 과학자들의 지혜, 그리고 농민들의 땀방울이 한데 어우러지자 통일벼는 그야말로 기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통일벼의 재배 면적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그와 함께 대한민국의 쌀 생산량도 매년 기록적인 수치를 경신했습니다. 농민들의 밥상에는 더 이상 보리밥만 오르지 않았습니다. 흰 쌀밥에 고기 반찬은 아니어도 풍족한 쌀밥을 먹을 수 있다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오랜 고난 끝에 찾아온 이 작은 승리는
국민들에게 큰 자신감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하면 된다는 불굴의 정신을 심어주었고, 이는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겪는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정신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통일벼는 단순한 벼 품종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빈곤에서 벗어나 부강한 나라로 발돋움하는 데 가장 근본적인 토대를 마련해준 우리 민족의 위대한 자산이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 통일벼는 대한민국 농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1972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통일벼와 그 개량 품종들은 매년 경이로운 기록들을 쏟아냈습니다. 기존 전통 벼 품종이 헥타르당 평균 300에서 350kg의 수확량을 보이던 것에 비해 통일벼는 헥타르당 450에서 500kg 이상, 심지어는 600kg 이상의 수확량을 자랑했습니다. 이는 무려 50%에서 최대 100%에 달하는 생산량 증가를 의미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대한민국의 쌀 생산량 그래프는 수직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촌진흥청 통계에 따르면 통일벼 재배 확산이 시작된 1974년에 처음으로 쌀 생산량이 400만 톤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977년, 대한민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쌀 생산량을 기록합니다. 무려 4,170만 석 톤으로 환산하면 600만 톤에 육박하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이는 그 해의 쌀 소비량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였고, 마침내 우리나라는 고질적인 식량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고 쌀 자급을 달성했습니다. 수천 년간 우리 민족의 수건이었던 쌀 걱정 없는 세상이 드디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이 소식은 전국에 전해져 국민들에게 엄청난 감격과 환희를 안겨주었습니다. 쌀 자급은 단순한 농업적 성공을 넘어 식량 원조에 의존하며 겪었던 자존심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는 국가적 쾌거였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이 소식을 연일 보도했고, 신문 헤드라인은 쌀 풍년, 보릿고개는 옛말이라는 문구로 장식되었습니다. 농민들은 들판에 주저앉아 벼 이삭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들의 피와 땀이 기어코 결실을 맺었다는 사실에 벅찬 감동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쌀 자급 달성의 가장 드라마틱한 결과는 바로 보릿고개의 종언이었습니다. 매년 봄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전 국민을 굶주림으로 내몰았던 보릿고개는 이제 교과서에나 나오는 옛말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풀뿌리나 나무 껍질로 연명할 필요도 없었고, 배고픔에 시달리며 학교에 결석하는 아이들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따뜻한 쌀밥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단순히 배가 부른 것을 넘어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보릿고개가 사라지자 국민들의 표정에는 생기와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영양 상태가 개선되면서 평균 신장이 커지고 건강 지표도 향상되었습니다. 더 이상 쌀을 아끼자고 강요하는 정부의 캠페인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남아도는 쌀을 보관할 창고가 부족해지자 정부는 쌀 생산량 조절 정책까지 고민해야 하는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통일벼가 가져온 녹색혁명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든든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식량 공급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물가를 안정시켜 경제 성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농촌 소득 증가는 농촌 경제를 활성화했고, 이는 다시 국가 경제 전반의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도시의 노동자들도 값싸고 풍족한 쌀을 먹을 수 있게 되면서 산업화 시대의 인적 자원 공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통일벼는 대한민국이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토대를 마련해준 조용한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성과는 과학자들의 지혜, 정부의 강력한 정책, 그리고 농민들의 땀방울이라는 세 박자의 완벽한 하모니였습니다. 허문회, 이원경 박사를 비롯한 수많은 육종학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끝없는 연구와 인내로 품종 개량이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성공시켰습니다. 정부는 쌀 자급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향해 모든 행정력과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품종과 농법에 대한 불신과 고정관념을 깨고 기꺼이 새로운 시도를 받아들여 자신의 논에서 땀 흘렸던 이름 없는 수많은 농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이었습니다. 쌀 한 가마니 속에 담긴 것은 단순한 곡식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학자들의 뜨거운 열정, 정부의 굳건한 의지, 그리고 농민들의 피와 땀, 그리고 모든 국민의 잘 살아보세라는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통일벼의 성공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우리도 하면 된다는 자긍심과 함께 과학기술과 국민적 단합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통일벼가 가져온 식량혁명과 보릿고개의 종언은 단순한 농업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빈곤과 굶주림이라는 절망의 시대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기적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끈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밥상머리 민주주의라는 말이 있듯이 배고픔에서 벗어난 국민은 비로소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역사의 기록이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의 대한민국에게 어떤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져주는지를 깊이 있게 통찰하며 이 기나긴 여정의 대미를 장식하고자 합니다. 쌀 한 톨에 담긴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노력, 그 안에 담긴 지혜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나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시죠. 통일벼의 성공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이는 단순히 쌀 생산량 증대라는 농업적 성과를 넘어 국가의 경제, 사회, 심지어는 국민들의 정신세계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통일벼가 가져온 가장 직접적이고 위대한 유산은 바로 국민들의 생존권 확보였습니다. 만성적인 식량 부족과 보릿고개라는 절대적인 빈곤으로부터 국민들을 해당시켰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근대 국가로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기반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해외 원조에 매달리거나 식량 문제로 국가의 운명이 휘둘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통일벼는 경제 성장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식량 공급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물가 안정을 가져와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것이 경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농촌 소득 증가는 농촌 경제 활성화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국가 경제 전반의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도시의 값싼 식량 공급은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 노동자들의 생계를 안정시키고 저임금 기조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여 한국의 공업화와 수출 증진에 간접적으로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통일벼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서막을 연 조용한 혁명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통일벼는 농업 근대화와 과학화를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통일벼 개발 과정에서 확립된 체계적인 육종 기술과 연구 시스템은 한국 농업 과학 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한 연구 조직은 이후 다양한 신품종 개발과 농업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통일벼의 성공은 농민들에게 과학적 농업 기술의 중요성을 일깨웠고 현대적인 영농 방식 도입의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의 관행 농업에서 벗어나 비료 사용, 물 관리, 병충해 방제 등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정밀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 것이죠. 통일벼의 성공은 국민적 자신감과 불굴의 의지를 심어주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식량 자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국민들은 우리도 하면 된다는 강력한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마주했던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데 강력한 정신적 자산으로 작용했습니다.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 아래 하나 된 국민적 역량은 통일벼의 성공을 넘어 사회 전반의 근대화를 추동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밥상머리 민주주의라는 말이 있듯이 배고픔에서 벗어난 국민은 비로소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숨겨진 영웅들의 헌신입니다. 통일벼 개발팀의 육종학자들, 정부 정책을 수행한 지도자들, 그리고 낯선 품종과 농법에 땀 흘린 농민들, 이들의 이름 없는 헌신과 열정 없이는 통일벼의 기적은 불가능했습니다. 통일벼는 단순한 품종을 넘어 국가적 목표 아래 개인의 희생과 협력이 어떤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 공동체 정신의 산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위대한 성공이라도 그 이면에는 늘 새로운 과제와 한계점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통일벼 역시 그러했습니다. 가장 먼저 불거진 문제는 밥맛 논란이었습니다. 통일벼의 압도적인 수확량은 식량 부족을 해결했지만 인디카 계통의 유전자로 인해 찰기가 없는 푸석한 밥맛은 여전히 한국인의 입맛에 맞지 않았습니다. 국민 소득 증가로 배만 부르면 된다는 의식에서 벗어나 맛있는 쌀을 선호하게 되자 통일벼의 입지는 점차 줄어들고 다시 찰기 있는 자포니카 품종으로의 회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식량의 양뿐만 아니라 질, 즉 식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둘째, 병충해에 대한 취약성 도 통일벼의 한계였습니다. 통일벼는 초기에 특정 병충해에 강했지만 환경 변화와 새로운 병충해 등장에 따라 또 다른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통일벼는 주요 병해충 저항성을 잃고 대규모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는
품종 개발이 끊임없이 진화하는 생명체와의 싸움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나의 완벽한 품종은 없으며 지속적인 개량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셋째, 농업 생태계의 변화와 다양성 문제, 도통일벼의 그림자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통일벼 위주의 단일 품종 재배는 병충해 위험을 높이고 전통 품종의 유전 자원을 고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다수학 목표 아래 특정 품종에만 의존하면서 농업 생태계의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통일벼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깊은 성찰과 함께 미래를 향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통일벼의 성공과 한계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지속적인 과학 기술 혁신의 중요성입니다. 한때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전하는 것이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임을 통일벼는 보여주었습니다. 기후변화, 새로운 질병 등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통일벼 개발팀과 같은 불굴의 과학 정신이 오늘날에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둘째, 정책의 방향성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입니다. 통일벼의 보급 과정에서 나타났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오늘날의 정책은 단순히 목표 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의 삶의 질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지혜로운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셋째, 식량 안보의 중요성과 미래 농업의 비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풍요로운 식량 속에서 살고 있지만 전 지구적인 식량 위기, 이상기후, 자원 고갈 등은 언제든 우리에게도 닥쳐올 수 있는 현실입니다. 통일벼의 역사는 식량 안보가 곧 국가 안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일깨워줍니다. 이제 우리는 스마트팜, 친환경 농업, 품종 개량의 지속, 그리고 식량 자원의 다변화 등 미래 농업에 대한 끊임없는 투자를 통해 지속 가능한 식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밥 한 그릇의 소중함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따뜻한 쌀밥 한 그릇에는 우장춘 박사를 비롯한 수많은 농업 과학자들의 열정과 지혜, 정부의 헌신적인 정책, 그리고 땀 흘린 농민들의 노고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무게를 이해할 때 우리는 밥 한 그릇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영양 섭취를 넘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우리의 소중한 유산이자 희망의 상징입니다. 오늘 황혼 재개봉 특별기획, 굶주린 땅에 핀 기적, 통일벼와 식량 자립의 영웅들이라는 대서사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통일벼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유산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소중한 동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채널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 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황혼 재개봉 채널을 계속해서 성장시키는 소중한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울리는 감동적인 삶의 주인공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늘 희망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